꽃신 못다한 이야기. 행복했던 기억은 흐릿하고 아픔만 선명하네. 때는 조선 중엽 어느 산골 마을 어귀의 이야기입니다. 바람도 비껴가는 듯한 낡은 초가집 하나가 마을 끝에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군데군데 틈이 벌어졌고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그 집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 안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때 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신발 장인의 도구들이 방 한켠에 나뒹굴었지만 그 위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실을 꿰던 바늘, 가죽을 다듬던 칼, 꽃무늬를 새기던 인두 모두가 주인의 손길을 잊은 채 세월 속에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 사이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 나이는 40을 갓 넘겼지만 얼굴에는 60는 훌쩍 넘어 보이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진 채였습니다. 머리맡에는 비어있는 술병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어제 밤도 그리고 그 수많은 밤들도 모두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술꾼 박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아침이면 술이 덜 깬 눈으로 우물가에 나타나고 저녁이면 어느새 술병을 끌어안고 사라지는 사내.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찾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멀찌감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빗소리가 초가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거칠고 무심하게 세상이 그의 사연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빗물이 처마를 타고 흘러 문지방을 적셨지만 박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굳은 살 박힌 손이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만들어내던 손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그 자신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 작은 꽃신 한 켤레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날도 박서방은 마을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낮 시간, 주막 안은 한산했습니다. 주모는 붓두막 앞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고 구석자리에는 노인 몇이 모여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앉아 막걸리 사발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이도, 그가 말을 거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다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방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이 굽고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유독 맑고 깊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박서방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꿈에 자꾸 나타나는 것은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네. 아직 이승에 남겨진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이라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지. 붙잡힌 것이지.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주모도 구석의 노인들도 모두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발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듯.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산자가 제 몫의 삶을 살아야 죽은 자도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는 법이라네. 박서방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선을 내려 막걸리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발 속의 일렁이는 뿌연 술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것은 그 말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박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주막을 나왔습니다. 술도 평소의 반밖에 마시지 않은 채로 박서방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이면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고 여름이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늘 웃었습니다. 아비가 신발 도구를 꺼내 들면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비단실을 고르는 손을 따라 고개를 기울이며 따라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는 시장 구경을 다녀오다 어떤 안악내의 발에 심겨진 꽃신을 보았습니다. 분홍 비단에 수놓아진 모란꽃, 코끝에 달린 작은 술 장식. 연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꽃신을 바라보다 아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저런 꽃신 갖고 싶어요. 박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신으로. 그것은 아비가 딸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연희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약재를 다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약값을 마련하느라 쓸만한 비단을 모두 팔아버렸고 꽃신을 만들 재료는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꽃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박서방은 그날 이후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도구를 손에 쥐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비단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못 지킨 약속이 살갗에 박힌 가시처럼 매일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잊는 방법으로 박서방이 찾은 것은 오직 술뿐이었습니다. 장인의 손은 그렇게 멈추었고 세월은 그 위에 먼지를 쌓아갔습니다. 연희가 세상을 떠난 지 새해가 지났습니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밤 박서방은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오래도록 본 적 없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연희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 발밑에는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두 손에는 낡고 해진 비단꽃신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짝이 없는 단 한 짝뿐인 꽃신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고 깊은 눈으로 아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원망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이 손을 뻗어 연희를 부르려는 순간 안개가 짙어지며 연희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차갑고 어두웠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꿈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연희는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한 짝뿐인 꽃신을 두 손에 들고 말없이 아비를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밤 연희는 꽃신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시선을 따라갔지만 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서방은 잠에서 깨어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 내가 아비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꿈이 반복되자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술을 찾았지만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작은 손에 들린 한 짝뿐인 꽃신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가 꿈에 자꾸 보이면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느니
무덤에 뭔가를 함께 묻어주지 못한 탓이라느니. 박서방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 저런 꿈을 꾸는 것이다. 무당을 부른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만약 연희가 정말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이라면, 만약 저 꽃신 한 짝이 아비에게 보내는 신호라면, 저승에서도 추위에 떨고 있다면, 박서방은 며칠 밤을 그 두 생각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갈까, 그냥 술로 잊어버릴까. 움직이자니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박서방은 다시 꿈속에서 연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꽃신을 든 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을 밖 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서방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방 한켠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 쌓인 신발 도구 꾸러미였습니다. 가보자. 딸이 가리킨 곳으로. 박서방은 새벽빛이 채 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쌓인 먼지 묵은 보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천 위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녹슨 쇠 냄새와 함께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늘, 송곳, 가죽칼, 목형, 그리고 빛이 바랜 비단 조각들. 새해 넘게 손대지 않은 도구들이었습니다. 바늘 끝은 녹이 슬었고 비단은 가장자리부터 사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송곳 자루를 감쌌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그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물을 길어 녹슨 도구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가운 물에 손이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 동안 그는 말없이 도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등에 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드문드문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해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술병 대신 신발 도구를 짊어진 박서방이 마을 밖 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렇게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장이 서는 날도 아닌데 길가에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박서방은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시려고 우물 쪽으로 발길을 돌리다 멈추었습니다. 우물 옆 돌담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됐을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은 옷은 다 헤어져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아이의 발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발바닥과 발뒤꿈치에는 돌에 긁히고 찢긴 상처가 군데군데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그만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눈길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연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도 작은 코도 앙다문 입술도 연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의 가슴은 이유를 묻지 않고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박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이요. 부모는?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다친 발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인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디가 더 아픈지를 먼저 살피는 눈. 박서방은 길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볏짚 몇 단을 꺼내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을 엮는 손놀림은 오랜만이었지만 손이 먼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엄지에 짚을 걸고 발목 너비만큼 틀을 잡아 코를 엮어나갔습니다. 순이는 옆에 쪼그려 앉아 그 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그게 뭐예요? 신발이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박서방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의 발 크기에 맞추어 틀을 다시 잡는 것을 보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서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저기 저 나뭇잎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장에서 본 엿장수 아저씨 엿이 얼마나 달았는지. 박서방은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지만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없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집신이 완성되자 박서방은 순이의 발을 집어 상처에 침을 발라주고는 조심스럽게 집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순이는 발을 내려다보다가 벌떡 일어나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저씨, 발이 안 아파요. 박서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딸에게 끝내 신겨주지 못했던 신발 하나를 이 아이의 발에 신겨준 것뿐인데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박서방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며. 박서방은 매번 귀찮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걷고 순이와 낮을 보내고 밤이면 어느 빈 헛간에 몸을 누이며 박서방은 조금씩 비단을 모았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쓸만한 자투리 비단을 얻고 어느 마을에서 묵은 살그로 비단실 한 타래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꽃신 한 켤레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재료가 손에 모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바늘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실이 엉키고 코가 비뚤어지고 수놓은 꽃잎이 어긋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뜯어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저씨, 그거 누구 줄 거예요? 박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손끝에 온 신경을 모은 채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드디어 꽃신 두 짝이 완성되었습니다. 분홍 비단 바탕에 모란꽃을 수놓고 코끝에 작은 매듭 장식을 달았습니다. 박서방은 촛불 아래에서 두 손으로 꽃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낡고 해진 꽃신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단 한 짝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짝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연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희는 두 짝이 모두 갖추어진 꽃신을 두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을 쪽 눈먼 과부가 사는 낡은 집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박서방이 마을로 돌아온 날 마을 안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심부름꾼 둘이 마을 어귀부터 기세 좋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색 관복에 허리에 패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겁먹은 눈으로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멈춘 곳은 마을 끝 낡고 허름한 집 앞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눈먼 과부와 10살짜리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까스로 끼니를 잇는 집이었습니다. 심부름꾼 하나가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세금을 석 달째 못 내고 있으니 자식을 관아로 데려가 노역으로 갚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마당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울며 빌었지만 심부름꾼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이의 팔을 붙잡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관아에 맞서다가는 자기 집도 화를 입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군중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술꾼이 나선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순이가 박서방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 아이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아요?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꽃신 보따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붙잡으려는 심부름꾼과 아이를 놓지 않으려는 과부 사이에서 마을 사람 몇이 뒤엉켰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고 군중이 술렁이며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박서방도 그 흐름에 휩쓸려 앞으로 떠밀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박서방의 손에서 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심부름꾼의 집신이, 마을 사람들의 남학신이, 아이를 끌어당기는 발길이, 보따리가 짓밟히며 안에 들었던 꽃신이 흙탕물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소동이 잦아들었을 때 박서방은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홍 비단은 흙빛으로 뒤덮였고 수놓은 모란꽃은 지식여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끝에 매듭 장식은 끊어져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꽃신이었습니다. 연희에게 못다한 약속을 담아 만든 꽃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신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짓밟힌 꽃신을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다시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과부 아이도 구하지 못했고 만들어 놓은 꽃신도 이렇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박서방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뒤편 야산의 작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연희의 무덤이었습니다. 봉부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이름 석자도 제대로 새긴 비석 하나 없이 그냥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앞에 주저앉아 짓밟힌 꽃신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주위를 감쌌습니다. 연희야, 아비가 또 못 지켰다. 이번에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다짐도 눈물도 이미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쭈그러든 채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박서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꽃신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서방이 말리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자기 저고리 자락으로 꽃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을 하나씩 닦아내고 지지겨진 꽃잎술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펴가며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만들어준 집신 덕분에 제 발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신도 분명 누군가한테 그럴 거예요. 박서방은 천천히 그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헤어진 소매로 남의 꽃신을 닦는 아이의 손을. 그 순간 오래도록 막혀있던 것이 무너지듯 터졌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한 줄기 비스듬히 내려와 연희의 무덤 위에 얹혔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연희가 꿈에 꽃신을 들고 나타난 것은 아비를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못 받은 꽃신을 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아비의 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신을 만들어주겠다던 그 손이 술병을 쥔 채 녹슬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이 원한 것은 꽃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다시 그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무릎 위에 놓인 꽃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가 닦아낸 꽃신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군데군데 상했고 비단은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리에는 이제껏 무릎 꿇고 무너지던 것과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비로서, 장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무게였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마을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박서방은 밤을 새워 꽃신을 고쳤습니다. 상한 술을 뜯어내고 남은 비단실로 다시 술을 놓았습니다. 지시겨진 꽃잎을 하나씩 되살리고 끊어진 매듭 장식을 새로 달았습니다. 원래의 것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발에 신겨주기에 충분한 꽃신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은 과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어젯밤 심부름꾼들에게 끌려가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겨우 돌려보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였고 관아의 독촉은 곧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의 발 크기를 보고는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장에 가져가서 팔아라. 값은 제대로 받아라. 꽃신 한 켤레로 세금 전부를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신발을 더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장에 나가 팔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거들었습니다. 과부는 결국 밀린 세금을 갚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박서방은 아이들의 발 크기를 재고 신발을 지어주었습니다. 거창한 꽃신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집신이든 가죽신이든 발에 맞는 신발을 신은 아이는 더 잘 달렸습니다. 장인의 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발에는 형형색색의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꽃무늬 꽃신을 신은 아이, 가죽신을 신은 아이, 고운 집신을 신은 아이. 모두 박서방의 손에서 나온 신발들이었습니다. 순이도 그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박서방이 만들어준 작은 꽃신을 신고 웃음소리를 마당 가득 뿌리며 그날 밤 박서방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흰옷이 아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연희가 분홍 꽃신을 신고 아이들 사이를 나비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꽃신이 땅에 닿을 때마다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아비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원망도 아쉬움도 없는 온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팔을 뻗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방 안가득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있어야 할 술병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술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언제 깼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작업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만들 신발이 있었습니다.